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야 오늘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확정받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화영 부지사만 재판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그 전부터 좀 재판이 진행돼서 다음 달 7월 22일 이제 재판 또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 재판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대통령이 됐으니까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판하면 안 돼, 뭐 이런 주장을 지금 막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여론조사를 좀 돌려보니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전체 응답자의 63.9%, 64% 정도쯤이 아니 진행돼야 된다 이런 반응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지금 저 여론조사가 네. 방송 3사가 이제 대선 그 출구조사했던 그때 예, 여론조사입니다. 그때 이제 가장 이제 따끈따끈했을 때 그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응답하신 사람이 많을 때예요. 예. 근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이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한다. 64% 된다는 것은 국내 10명 중 6명 정도가 예. 대통령 이제 선출인 거고, 세 명이죠, 두 재판은 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3명 2명이죠. 재판은 재판이다라고 따로 보고 있는 거죠. 그 대통령의 시간과 재판의 시간은 각각 돌아가야 한다면서 사법과 행정의 분리를 예. 본능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가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었다는 사람들도 그럼요. 예. 예.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 찍었다는 사람들이죠. 그분도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가 거의 3% 나오죠. 근데 재판 중단돼야 한다가 44%거든요. 사실상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이 오차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재판 진행돼야 된다 했었고, 국민의힘 지지자 사이에서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가 거의 88%, 그러니까 거의 90% 가깝게 나왔어요. 이걸 예.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3명 중 2명 정도가 압도적으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법에 따져도 그래요. 법의 헌법 84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대통령은 이제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하고는 소출되지 아니한다는데, 예. 소출한 것은 기소예요. 예. 기소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란과 대통령 취임해서 재임 중이라도 내란과 외환 혐의가 없으면 기소할 수 없다라는 거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예. 이 헌법 84조에 따라서 헌법 84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멈출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헌법 규정에도 봐도 대통령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멈추지 말고 진행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 여론도 절대 다수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예. 댓글창에서 태훈이님께서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 왔다. 이렇게 또 그치, 하루 만이니까. 그렇죠. 촌철살이 멘트를 날려주시면 아주 감사드립니다. 참 재치가 넘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승래 예. 대변인이 한 말이 잘못된 거예요. 조승래 대변인은 헌법 84조 따라서 논쟁의 여지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 그 논쟁의 여지가 없다가 없다예요. 예. 그러니까 그 논쟁의 여지가 명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승래 수석 대변인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뭐 박경태 의원 검사 출신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뭐 이런 재판들 법원이 알아서 중단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민주당도 아예 그냥 헌법 따라서 다 정지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예. 모르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취임 첫날에 본인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협치하고 경제와 민생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취임 선서 때 보면은 내란을 몇 번 얘기하죠? 4번을 얘기했었어요. 예. 내란을 뭐 법적으로 꼭 처단해야 된다는 식으로 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본인이 내란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걸 겁니다. 그때 이제 본인이 이때 좀 내란 혐의로 국민의힘의 이제 의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선이 쏠릴 때 예. 재빨리 자기의 사법 리스크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경제나 민생에도 뭐 반도체 지원법이라든가 52시간제 적용 예외라든가 이런 것들 하면은 정말 국민들 박수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 사법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빨리 이 다음에 이어서 이제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이런 거를 처리해서 예. 빨리 섞어서 조용히 묻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겠는가. 이게 지금 뽀록이 났다. 뽀록 난건 아니죠. 사실 뭐 대놓고 했으니까. 네. 그래놓고 입으로는 계속 협치한다. 그리고 정치보복 안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언행 불일치가 야당 시절일 때나 대통령 됐을 때나 똑같이, 보통 야당 대표할 때는 그때 야성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거 막 얘기하죠. 그렇죠. 막 그는 지르죠. 선명 야당으로 가야 네. 되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면 책임 있는 자리이고 네. 국가의 수반이기 때문에 보통 달라집니다. 전문가들, 행정 각 부처에 있는 전문가들 의견도 들으면서 사람이 조금 침착해지고 차분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이 여전히 민주당을 통해서 본인 사법 리스크 없애는 데만 몰두하고 있는 모습, 감옥에 안 가는데 올인하고 있는 모습을 예. 현직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참 부끄럽다 말씀드립니다. 예. 야 부끄럽다니까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이 번쩍 일어나시는 건데. 그리고 오늘 나온 정말 진짜 중요한 판결, 조금 전에 저희 이채정 기자하고도 얘기를 한참 했지만은 바로 이화영 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화영 재판도 이게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유죄 판결이 나온 상태를 갖다가 그 소식을 주요 외신들도 다 다루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도 다 알게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6월 15일에 지금 G7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때
진짜 이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이거 유엔 제재 대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연히 보시죠? 문제되죠.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됐다는 것은 네네. 무려 7년 8개월형을 받았죠.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화영이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다라고 유죄다. 예. 변호인 측이 얘기를 예, 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변호인 측은 이제 본인의 의뢰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정도면은 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죠. 이재명 경기지사의 묵시적인 어떤 지시라든가 또는 묵시적인 방조라든가 아니면 명백한 지시라든가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화영 지사가 쌍방을 통해 가지고 대북 송금할 리가 없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변호인 측이 한 거죠. 소설. 예. 그렇죠. 변호인 측이 그렇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이게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G7이 있는데 G7 가면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위반한 거에 대해서 얘기가 공식 안건으로 나올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나올 수가 있는 예, 거죠. 지금 여기서 지금 쌍방을 통해서 대북 송금한 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추가로 된 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캐나다에서 G7 정상회담에서 외교적 리스크가 있을 건데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북한에 대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경우 어떻게 하냐면은 계좌를 동결하는 게 있어요. 예. 계좌 동결 실제라는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3년에 미국 네.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은행 맞아요. 그거 아시죠? 예. 뭐 너무 유명한데 이게 2,500만 불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이게 북한의 자금이 세탁되는 곳이다라고 해서 2,500만 불을 동결시켰었고요. 또 가까웠게는 2020년입니다. 2020년 미국 법무부가 북한과 연계된 4개의 기업에다가 미국 달러를 세탁한 혐의로 약 237만 달러를 몰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쌍방울이 이제 얼마를 보냈죠? 800만 불 보내줬죠. 예. 그리고 이게 대부분 확정이 됐죠. 예. 뭡니까?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한 거죠. 그럼 이거는 마음만 먹으면요, 미국이 쌍방울에 대해서도 자금 동결을 사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황은 문제인 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기업만이 아니라 그 기업을 어떤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들까지도 다 날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때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네. 때 이 대북 송금하는 것도 그런 의혹이 터졌을 때 그 돈을 갖다 보내는데 협력했던 그때 농협이었는지 우리은행이었는지 제가 좀 헷갈리는데 우리 은행들까지도 전부 다 문제가 될 뻔한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계좌를 다 추적해가지고 스쳐 지나간 곳을 전부 다 엮습니다. 그래가지고 고의성이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 그는 동결시키거나 몰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쌍방울이 정말 이거 위기예요. 사실 오늘 안에서 아마 대책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쌍방울도 해외 수출하면 해외 은행 계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북 제재 위반한 게 확인이 된 거니까. 돈을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라든가 국무부가 그 쌍방울에 있는 해외 은행 계좌 그 동결 걸어버리면 이거 예. 손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 누구 때문입니까? 이화영 때문입니까? 이화영은 사실 이게 몸의 일부죠. 머리카락 예, 같은 예. 존재인데 예, 예. 몸통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몸통은 누가 보더라도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방문했을 경우 의전 비용 등으로 그 대가를 보낸 거란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은행 이제 자금이 동결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사람에 대해서 직접 수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겁니다. 중국인인데 진광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호주에서 미국에 요청해서 호주에서 체포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북한에 약 10년 동안 한 거예요. 북한에 뭘 했냐면은 담배 있죠. 담배잎. 예, 예. 담배잎을 담배 원재료 그거를 몰래 북한으로 보내면 북한에 있는 담배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 유명한데 용성 담배 공장이라고 있어요. 예. 이 담배 공장에서 뭘 만든지 아세요? 말보로, 마일드 세븐, 더닐 이거를 똑같이 만들었던 거예요. 위조 아니 가짜 담배를 만드는데 그 똑같이 만든 거를 그러니까 담배 맛을 이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제 알죠. 다른 거 알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북한의 기술이 부족하니까 이 겉에 포장지 똑같고 모양이 똑같으니까는 이걸 어디에 보내냐면 이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에 수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본토시장에 가면 이게 가짜가 유통된다는 게 들키니까 이거를 10년 동안 동남아시아하고 아프리카 수출해서 무려 10년 동안 얼마 번지 아세요? 거의 9,500억인가? 9,5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9,500원 거의 1조 원 가까이를 북한에다가 수익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국제적으로 지명 수배가 돼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요청으로 호주에서 체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대표를 보고 한 거겠죠. 이재명 다시 경기지사. 예, 경기지사. 당시 지사를 보고 이재명 지사의 방북 일정을 예상을 해서 의전 비용으로 미리 보내준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대법원이 인정했지 않습니까? 인정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 위험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이제 대통령에서 수배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배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요. 걸고 하는 거니까. 별개의 문제지만 이거는 언제든지 걸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G7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공개 이제 회담할 때 이거 가지고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굉장히 수세에 몰리는 외교적인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수배당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쌍방울 기업이 계좌 동결될 수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굉장히 의뢰 위치에서 외교적 협상하는 동등한 입장에 있지 그러겠네요.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게 외교적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 협상하는데 우리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젤렌스키가 트럼프 앞에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그렇죠. 무슨 뭐 이렇게 초등학생 대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젤렌스키를 그렇게 대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네. 나이 차는 나긴 하지만 네. 국가 정상끼리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젤렌스키가 꼼짝 못하고 그냥 지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건 매우 걱정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댓글이 너무 빨리빨리 올라가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열심히 달아주시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다음 주제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진짜 이 법원 국회에서 자, 내란 특검법 저 불 들어오는 거 보시죠. 야, 어떻게 저렇게 다 일사천리로 저렇게 통과시키는지. 최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기다 검사 징계법. 하지 말라는 가장 우려되는 어떻게 보면 정치 보복성 법안들을 일괄 다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몽땅 다 어떻게 보면 퇴장한 상태에서 지금 통과가 된 건데 야,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이제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했더니 정말 안 하는 줄 아는갑다. 이제 그거죠. 예. 취임하고 두 번째 날 바로 이렇게 정치 보복을 위한 입법을 왕창 발의해서 국회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게 곧 이제 국무총리한테 넘어가게 되면 다시 의견을 이제 국무회의 의결 거쳐서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공포를 하겠죠. 확인하겠죠. 네. 예. 자, 이런 상황인데 자, 내란 특검법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40명에서 60명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최순실 이제 특검할 때 그때가 20명이었어요. 특검 20명이었는데 세 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했냐면 1000명을 수사했어요. 1000명을 수사하고 20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5명의 목숨을 끊었어요. 자, 그보다 3배가 많다는 말은 그럼 적어도 15명이 목숨을 끊고 그렇죠. 15명이 2,000명이 수사가 되고 예. 600명이 구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단순히 고박이 사물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머지않아서 한 6개월 동안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리고 이 이제 내란 특검법은요 범위가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가지를 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엮어가지고요. 이제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몇 명의 의원들을 본보기 삼아가지고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안에서 내부로 전열을 흐트러뜨리는 그 용도로만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내내 쓰고요. 6개월 내내 쓴 다음에 그다음 어떻게 되죠? 이거를 이제 그 검찰에 넘깁니다. 그럼 검찰이 거기 또 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됩니까? 이게 1년 넘게 가는 거예요. 1년 뒤에 뭐가 있죠? 지방선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란 특검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내란으로 지금 그 프레임으로 재미를 본 게 언제입니까?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재미를 본 거예요. 예. 이 재미 본 거를 민주당은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기 위한 그 용도로 바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거다.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년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렇죠. 끌고 가가지고 예. 아예 국민의힘 자체를 갖다가 거의 뭐 선거에서도 패배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네. 이걸 가지고 아마 위헌정당 또 심판을 청구할 것이다. 오늘 헌법재판관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신임으로 2명 이렇게 올려놨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철회를 해버렸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다시 자기가 이제 직접 헌법재판관을 새로 이제 2명을 뽑게 되는데 이런 헌법재판관의 구도 자체가 완전히 다 또 그러면 친정부 성향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위헌정당 청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예. 그 첫 단추가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에 관여했다. 이게 있어야지 예. 위헌정당을 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이제 특검 60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가지고 네. 국민의힘 의원들을 엮겠다 하는 거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위헌정당 청구하겠다. 근데 위헌정당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다리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예요. 거기서 의결을 해야지 헌재로 넘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국무총리 지금 누가 지금 지명됐죠? 김민석이죠. 그러니까 예. 김민석 이제 의원을 이렇게 국무총리 내정을 한 이유가 예. 이렇게 위헌정당이 나왔을 경우에 그걸 망설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사람, 담이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건 이번에 당 대표 하면서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짝을 맞춰보니까 본인은 오른팔로 믿을만 한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다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충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예. 김민석 이제 전 수석 최고위원을 이제 국무총리로 내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민석 전 최고가 만약에 국무총리 저는 인사청문회 통과 어렵다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근데 만약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공을 확실히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보상으로 그다음 뭐냐?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나오려고 할 겁니다. 왜냐? 자, 일반적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극이라지만 아니 국무총리 줬다가 서울시장 줬다가 그렇게 좋은 자를 다 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한테 충성하거나 내 말을 확실하게 듣는 사람은 내가 확실하게 보상한다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많은 자발적인 충성을 끌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을 총리시키면서 위헌정당 청구를 처리시키잖아요. 그럼 그걸로 임무 다 했다. 수고했어 하면서 서울시장 공천 주면서 서울시장 자리에 앉히려고 하면 할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인데 저는 너무 공포스럽단 말도 하시는데 그렇죠. 독재 초스피드 맞습니다. 예. 그대 사랑님께서 너무 공포스럽습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금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야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한다고라는 생각이 막 듭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이때 이제 나라 특급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엮을 수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 엮어가지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이제 탄핵시키는 것도 시도할 수 있지만 이게 엮어가지고 징계 또는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직위 해제 같은 게 가지고 대행 체제로 가가지고 대행 체제에서 대법원을 장악하는 방법 이런 방법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실 이게 이 그림까지 생각을 이제 아마 국민의힘에서 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 좀 믿는데 네.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투쟁은 그렇기 때문에 투쟁할 사람이 앞으로 당 대표 이제 새로운 당 이제 지도부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이렇게 우리가 투쟁해야 할 것들 저쪽은 아주 치밀하게 아주 뼈를 으스러 보일 정도로 이렇게 치밀하게 보복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할 사람은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자기가 어떤 빛나는거라든가 그런 계파를 챙긴다든가 그런 것만 하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당 전체와 우파와 보수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말씀을 김문수 후보가 쭉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지금 당을 어떻게든지 개편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개편하려면 지도부를 싹 다 바꿔야 되는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를 했어요. 네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 이제 전당대회로 들어가는 건가요?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표 내려놨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의 비대위 체제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 체제가 너무 오래됐어요. 지금 예. 6개월째 지금 비대위 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가버리면은 우리 당의 이제 민주적인 정당성을 가진 지도부가 없는 체제가 계속 이어지는 거고 그렇다 예. 보면 그 체계 속에서 내년에 지방선거 쭉 가버리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해야 되는데 예. 이 공천이 정당성을 잃는 거죠.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당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거예요. 없고. 예,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건 언제 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비대위가 현재 비대위원들을 그대로 두고 비대위가 지금 임기가 이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까지예요. 예. 임기가 그래서 6월이면 끝나야 되는데 이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룰을 전당대 준비 이런 것들은 챙겨 주고 임기를 마치고 나서 전당대회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다수 이제 그럼 의원들의 7월에 전당대회를 생각이죠. 하겠네요. 그 7월에 하겠죠. 예, 7월에 아마 할 것 같은데 그 이제 스케줄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건데 지금 일부 이제 개파에서는 당장 그냥 비대위는 다 사퇴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개파라고 안 하시고 그냥 친한 게 친한 게 예. 친한 게 뭐 다들 아시니까요. 다들 예. 아니까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한 게 쪽에서는 당장 사퇴라고 하고 있는데 당장 사퇴하려면 그 지도부 공보사를 아니 파고들겠다. 없고 비대위까지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비어 있는 그 빈틈을 파고들겠다. 이제 그 특유의 언론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기들 한 딸들 이제 이런 이제 세력을 좀 동원해서 기회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그림 같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자리를 내주면 안 되죠. 민주적인 전당 대회를 위해서는 현재 비대위 체제가 다음 전당대회 준비를 확실히 하고 넘겨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야, 그러면은 6월에 준비를 잘해서 7월에 전당대회 시간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죠. 그 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와 그리고 그 전에 뭐 국힘을 갖다 이제 위원정당을 심판해가지고 공중분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렇죠. 움직임들 그 전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 대우를 갖춰야 되는데 그 대우를 갖추는 거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속도를 내 가지고 6월에 이미 준비는 다 해놓고 7월에 그냥 딱 하는 그런 방법도 그래 새로운 당대표로 바로 임기하는 그런 방법도 좀 그렇죠. 그런 고민을 방법도 해봐야 있는데 되겠네요. 지금 상당히 이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내각들이 지금 구성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예. 인사청문회 시즌이에요. 이제 좀 있으면은 국무총리부터 비롯해서 나머지 그렇죠. 인사들 인사청문회가 또 있죠. 인사청문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선명한 야당으로서 아주 냉정하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가 이제 선명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전당대회 때문에 자칫 누수 이제 집중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당력에 어떤 누수가 생겨서 이거 같이 하는 게 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인사청문회는 사실 지금 현재 뭐 107대 저쪽이 203의 어떤 그런 구도라고 하면은 그냥 형식적인 절차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안 되죠. 지금 뭐 사실 저는 김민석 같은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검증할 게 많아요. 지금 그때 과거 뇌물죄 때문에 추징금이 14억 돈 됐었는데 예. 그거를 14년 동안 7억 돈 됐는데 아니, 14년 동안 안 돈 받고, 갚다가 예. 안 갚다가 갑자기 공천 받으면서 갚았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갚았단 말이에요. 그 돈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거는 인사청문 철저히 검증해야 됩니다. 예. 그 혹시 부정하게 나왔다 그러면 인사청문을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 대통령이 부정하게 권력권 비리 저질렀다 해서 국무총리까지 부정한 비리 받았다고 받아도 괜찮다라는 건 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불유상정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만약 인사청문회에다 바로 고발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이 문제가 만약 불거지면요. 이게 왜냐면 인사청문회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겁니다. 아마 지금 예. 민주당은 왜냐면 자기들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힘이 가장 세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뭐 다 통과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저 같은 사람, 제가 국회 아주 능력 있고 샤프한 보좌관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예.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회 조사를. 그래서 제가 조국 사태 때 이제 조국 인사청문 앞두고 조국 자녀 입시 부정을 처음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군가 김민석 이제 내정자가 어디서 그 자금을 가져왔는지, 그 추징금을 갚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계좌라든가 이제 관보에 보면 본인 재산 이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단서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다수당이어서 무조건 뭐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론이 완전히 그냥 김민석은 안 된다라고 제거해달라 그런 요구이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버리면 첫 인사부터 이제 내가 인사부터 꼬여버리면요. 그 다음부터 줄줄이 이제 국정 운영에 이제 힘을 좀 잃게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명한 야당으로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댓글창에서 김민석 총리 내정자 때문에 뭐 노 부부가 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검증이 돼가지고 뭐 스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참 해야 될 일도 많고 예. 시간이 좀 쫓기지만 네네. 그러나 김문수 후보가 오늘 얘기한 대로 확실하게 하실 분이 좀 빨리 당대표를 좀 세워줘가지고 확실하게 국민의힘도 개혁하고 진짜 구국의 그 운동을 갖다가 좀 펼쳐주시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화영 경기 부지사의 유죄 판결, 그리고 지금 내란 특검법 등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응 움직임, 국민의힘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쭉 한번 훑어드렸습니다. 예,